안녕하세요. 정말 2024년 마지막 주말이 되었는데, 오늘은 뭐 조금 무거운 이야기라기보다는 제 기억으로는 오늘 제가 조금 설명드릴 내용이 어떻게 보면 또 기본 중에 기본이기도 한데, 개념적인 내용을 그 2022년 4월, 5월 뭐 그때쯤에 그 모 사이버 대학교 대학원 교수가 김천 지역에 내려와서 설명회를 한번 한 적이 있었고, 그 다음 차례로 제가 그 김천 지역에 그날 모였던 분들에게 설명했던 자료 일부를 가지고서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. 그래서 뭐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 내용은 우리가 그 전통사업과 가상자산 사업과의 관계를 한번 제가 뭐 좀 어렵지 않게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 건데, 뭐 오래된 자료긴 하지만 약간은 제가 손을 좀 봤어요.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와 같은 이런 기업이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는 반드시 이런 설비에 대한 제조를 위한 뭐 투자가 필요할 것이고,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어, 생산을 한 제품을 가지고서 이렇게 광고를 통해서 이 전부 다 돈이 들어가는 거죠. 투자금이. 이거를 판매를 함으로 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이런 구조가 그 전통적인 사업이라고 하면은, 가상자산 사업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하나가 우리 KOK 플레이라고 했을 때 이 투자라고 하는 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채굴기이기 때문에 채굴기에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되죠. 그리고 여기에는 투자를 하고 나서도 전력 소모라는 게 어마어마해요. 제, 제 기억으로 전 세계에 한 200여 개 국가가 있는 것 중에서 한 나라의 총 연간 사용하는 그 전력량이 40몇 위였다 그랬나? 뭐 그 정도의 그 전력 소모가 비트코인 또는 이런 채굴기를 통해서 채굴을 하는데 전기 사용 량이 그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. 근데 우리는 스테이킹, 거기는 투자, 채굴은 투자.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는 생산이라는 것보다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를 하는 거고, 그렇다고 했을 때 이 금액이 엄청나냐? 아니다 이게요. 이 투자금이라는 것 자체가 KOK라는 이런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서 들어갈 일이 별로 없어요. 그 다음에 이거를 광고를 하는 부분도 엄청난 돈이 들어감에 비해서 레퍼럴이라는 그 구전을 통해서 소개를 통해서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. 그 다음에 판매라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레퍼럴 함으로써 보상을 받고 스테이킹을 함으로써 보상을 받고 그다음에 채굴기를 통해서 해시 함수를 풀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 이런 거에 비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판매라는 이런 개념은 없고 그냥 우리가 보상을 받았던 그걸 거래소를 통해서 현금화를 시키는 이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비트코인, 이더리움, 뭐 특히 이더리움 1.0 같은 경우에는 보상 개념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런 채굴기를 설치를 해놔놓고 여기에다가 여기에서
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엄청난 투자를 해야 돼요. 이게 그래픽 카드, 뭐고, 이 해시 함수를 풀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구성을 하려 그러면은 엄청난 그 투자가 이루어져야 돼요. 이거는 오로지 POW라는 작업 증명에만 적용이 돼요. 그러면은 여기를 통해서 채굴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게 뭐 보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.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. 지금은 이더리움은 POS 방식으로 전력량을 한 어, 1% 정도? 그러니까 100%가 소유가 됐던 거를 한 1% 이하로 소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POS로 전환이 된 상태고, 그러면은 이렇게 보상받았는 거를 거래소로 내보낸 다음에 이거를 거래소에서 매도를 하면은 현금화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보상 시스템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. 근데 KOK 같은 경우는 이거를 스테이킹, 뭐 그쪽 이야기는 채굴은 아까 보여드렸던 POW에서나 쓰는 내용인데 뭐 좀 뭐 무식해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채굴이라는 용어는 저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다. 그럼 여기 KOK에다가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은 이게 결국에는 사업 참여를 한다는 거고 POP가 Proof of Participation이니까 참여 증명이라는 초창기에 그 합의 알고리즘을 이렇게 가져갔었죠.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는 그 스테이킹을 함으로 해서 보상을 받게 돼요. 이 보상받은 거를 보상을 받는데 이 보상에 해당이 되는 게 아까는 채굴기를 통해서 직접 받는 거지만은 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토큰을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50억 개 처음에 발행을 하기로는 300억 개를 발행을 했다라고 해요. 그중에서 이 거래소에 상장을 시킬 때 등록을 할 때 최종적으로 결론을 낸 게 이 50억 개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50억 개고 50억 개를 발행하는데 비용이 드느냐? 없다 이거예요. 제로에 가깝다 이거죠. 뭐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전기료가 뭐 10만 원이 들었다. 그건 0에 가까운 거죠. 이거를 우리는 뭐 그 거래소로 내보내고 이를 거래소에서 매도를 함으로써 현금화하는 이런 게 우리 그 KOK 보상 시스템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, 그다음에 사업 지속성이라는 의미를 놓고 봤을 때, 뭐 부도를 뭐 통상적으로 우리는 사업이 망했다라고 하는 걸 부도라고 뭐 통상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거를 보면은 뭐 IBM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부도 처리가 되면 상장 폐지가 되고 피해자는 그 투자자는 고스란히 그 피해를 다 안게 되는 것이고 뭐 부도가 나면은 그 정권은 전부 다가 휴지 조각이 된다. KOK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휴지화되는 경우는 없다. 상장 폐지가 되는 경우도 될 경우에 뭐 어떻게 보면은 이와 유사한 상황은 있을 수 있지만은 이것처럼 아예 없어지지는 않는다. 그랬을 때 이게 다음 페이지에 이것처럼 블록체인 기반의 그 메인넷 기반의 이런 많은 기업들이 있을 경우에 몇몇 디앱들은 그 용도, 그 다음에 니즈, 그 고객들의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에 맞지 않아서 이렇게
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거꾸로 어, 이 니즈에 맞도록 좀 바뀌어졌을 때, 뭐 업그레이드를 시킨다거나 뭐 이렇게 됐을 때 이거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 상태에서 재상장도 가능하다. 그 다음에 토큰 이코노미라는 개념을 우리는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, 토큰 이코노미는 사실상 뭐 그 심리학, 아동 심리학에서 나왔다라고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, 그게 예를 드는 경우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예를 들었던 것 같아요. 어떤 그 학교에 애가 학교를 다니는데 성적이 아주 나빠요. 30명 중에 29등, 30등을 왔다 갔다 했을 때 부모가 네가 한 20등 안에만 들면은 내가 뭔가 보상을 해줄게. 그런데 보상을 해주는 게 토큰이다라고 했을 때 이 토큰이 이 A 같은 경우에는 어린애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이거를 받았는 보상을 어디에다 지급을 하고 그거를 이용을 했을 때 지가 원하는 거를 사용을 할 수 있는 효용 가치가 있는 이 그 실질적인 가치가 존재하는 그런 거를 보상을 받아야지만이 어, 뭐 20등 안에 들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동기 유발, 뭐 목적 의식을 좀 가질 수 있는 이런 동기 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보상용으로 토큰을 줬다라고 했을 때 이 성적이 20등 이상이 20등 이하로 그러니까 뭐 이상으로 그래서 뭐 18, 19등이든 뭐 1등이든 했을 때 그 보상을 받은 걸 가지고서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을 경우 또는 자기가 원하는 뭔가 게임이라든가 뭐 게임 아이템을 살 수 있다든가 이랬을 때 그 특권 자체가 하나의 그 역할을 하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우리는 유튜브라든가 뭐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이렇게 올렸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고 주어지는 게 통상적으로는 좋아요, 구독, 뭐 이런 것이 준데 이 디튜브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올렸을 때 블록체인 기반에 있는 디튜브에 올렸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 보상이 주어져요. 저도 이거 실제로 해봤어요. 보상이 이루어져요. 이거를 이 그 오픈 바자라고 하는 그뭐 탈중앙화되어 있는 쇼핑몰을 통해서 또는 이 바이낸스와 같은 이런 그 거래소를 통해서 토큰을 매도를 해서 현금화를 하거나 또는 이런 오픈 바자와 같은 이런 곳을 통해서 내가 보상을 받은 걸로 물품을 구매를 할 수 있을 경우에 그러면 현금이라든가 제품을 내가 가질 수 있는 이런 일련의 순환적인 이런 시스템을 토큰 이코노미다.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 토큰으로 이 모든 그 뭐 일종의 하나의 경제죠. 경제를 순환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결국에는 토큰 이코노미다.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. 그럼 여기에서 그 이 전통사업과 가상자산과의 구분을 사실은 이게 뭐 엄청나게 많이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런데 그냥 제가 생각나는 거 요거는 오늘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적었는데 투자금이 전통사업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. 아까 보셨다시피 제조 설비도 있어야 되죠. 그다음에 빌딩도 그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는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람, 디자인을 하는 사람, 제품 디자인을 뭐 개발을 하는 사람, 그다음에 회로적인 부분, 기구적인 부분, 뭐 그다음에 생산에 갔을 때는 생산 그 라인을
뭐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해서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거기에 작업 지도서들이 다 모여져 있는 상태에서 각각의 작업자들이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작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생산 기술에서는 이 제품을 작업 지도서를 만든 이유가 이 효율적으로 가장 많이 품질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가장 많은 그 제품을 그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하는 것부터 해서 QA 뭐 그 저기 어 그러니까 incoming inspection, outgoing inspection 이런 것들을 하는 뭐 그 품질 관련된 쪽 뭐 이런 쪽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판매 하는 데에 드는 인력들 뭐 광고를 하는 데에 투자가 돼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따졌을 때 종업원 수도 엄청나게 많아야 된다. 관련자들이. 이에 비해 가지고 가상자산,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아시잖아요. 투자금, 뭐 어떤 좀 그 또라이 기질이 있는 모 사람은 뭐 몇백억이 들었다, 뭐 몇십억이 들었다라고 하는데 우리 개혁회의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디앱이 애플리케이션이고 이 디앱도 사실은 아니죠. 그런 상태의 이 저기 하나를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그 투자금이 얼마나 도대체 들겠느냐? 저는 뭐 1억, 2억 뭐 이 정도 수준이면은 충분하다라고 보는 거고 여기에 관련 있는 관련자 뭐 일을 하는 사람들 수로 따진다고 치더라도 여기는 우리가 만 5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재단과 관련됐던 사람들은 1기, 2기 때는 재단 이사장 정도만 알고,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운영사라고 하는 다웍스라는 것에 현재 인원도 봐도 뭐 18명인가 그렇게밖에 안 돼 있는데, 그 작자들이 여기에만 하지는 않았을 거다.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하나를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업원 수가 극히 적다. 여기에는 뭐 임원진 다 끼워봐야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? 그다음에 사업 운영비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어, 그 필요하기 때문에 엄청난 사업 운영비가 든다. 그 반면에 가상자산은 거의 들 게 사실은 뭐 그 시스템 오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트러블 슈팅을 하거나 뭐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역할 정도만 하기 때문에 극히 적다. 그다음에 수익 배분은 통상적으로 우리는 뭐 이게 어 상장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배당금도 그 이익금에 대한 배당도 이루어지고 월급으로도 나가고 그러니까 월급 중에서 성과급이라는 이런 걸로도 나가고 뭐 그다음에 투자에 재투자를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이런 건데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수익금을 나눠 갖는 경우는 거의 없다. 이상과 같이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래서 가상자산과 전통적인 사업과의 관계를 사람들이 어,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입관, 그 다음에 경험한 치, 그 정도만을 생각을 했을 때 이와 비슷하게 생각들을 하고 있다. 누군가가 사업이라고 하니까 비즈니스를 해서 그 이익이 생긴 거를 우리가 나눠 가졌다. 그 다음에 투자를 할 때도 뭐 일반 기업에서는 현금으로 자금 조달을 해가지고 뭐 투자 회사에서 투자를 받든 뭐 사실은 사업을 하는 사람 치고 그 부채율이 제가 알기로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100%, 200%, 100% 정도 이런 그 부채 비율은 아주 양호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한 300% 이상 이 부채 비율이 생기면은 좀 그렇지만은 실제로는 그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이렇게 부채를 가지고서
일을 한다. 뭐 그렇게 따졌을 때 그런 것도 일종의 고정 비용으로 이자라든가 원금 상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우리 가상자산과는 비교를 할 수가 없다. 이거는 한번 셋업만 잘해놓고 어, 약간의 업그레이드 또는 업데이트가 필요할 때, 그다음에 예기치 못한 오류가 생겼을 때, 그 저쪽에서는 시스템 점검이라고 시스템 오류, 뭐 시스템 장애, 뭐 그렇게 언급을 하면서 엄청난 횟수의 공지가 나왔지요. 그러면 능력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내용이 결국에 어, 이 개념적인 부분에서 좀 확실하게 전통사업과 가상자산 사업과의 이 시스템 자체의 흐름 자체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일단 안 되고 이게 연결이 되면은 법적인 조치를 함에 있어서도 똑같다. 그러니까 내용을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접근을 하는 그 방법 자체는 엄청난 오류가 생길 수가 있다. 그 다음에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. 모든 피해자들 나서서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고맙지요. 그런데 개개인이 얼만큼의 그 정보나 지식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이 시스템을 이해를 하고 이해하는 정도가 아닌 설명을 하고 이거를 법적인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할 수 있는 능력치들을 갖추었느냐. 전통 사업에서 가졌던, 그 다음에 이미 뭐 사건화되어 있던 이전에 뭐 사기 사건, 유사수신, 뭐 배임, 뭐 횡령 이런 거를 가지고서 그냥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. 그것도 거기에서 필요한 게 기본적인 지식까지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고 법적인 문제가 생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게 범법 행위를 한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만큼의 자료라든가 객관적으로 뭐 상대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게 범죄 행위를 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까지 해야지만이 되는데 어렴풋이 알고서 뭐 구름 속에서 허우적대는 이런 식의 명확하지 않은 정도의 지식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스스로 가슴에 인간이면은 지가 가슴에 손을 얹고서 생각을 했을 때 나는 그만큼의 능력이 된다, 안 된다를 스스로도 알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인간이 아니면은 뭐 그냥 그렇게 가는 거고 그런 거죠. 뭐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뭐 설명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이 그 뭔가를 모두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. 이 정도는 알고 이 정도는 뭐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오늘과 같은 이런 내용은 왜 설명을 드렸느냐? 결국에는 최소한의 기본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오늘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. 아, 일단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요. 주말 남은 주말 시간 잘 보내시고 일요일 주일까지 잘 보내시고 월요일 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